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2008년 일본 8개 나라 정상회의 때 일본 총리가 교과서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MB가 한 말인데요. 자, 미국 위킬리크스 외교 문서가 이걸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자기야, 부인하고 이혼해. 나랑 결혼하자. 예, 그럴 때 바람피는 남자들이 곧잘 이러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돈이 길에 굴러다닌다. 중동 지역을 순방한 MB가 중동 인력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한 말인데요. 돈이 길에 굴러다닌다는 이 말, 아마 작년에는 내곡동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탓일까요? 예,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하면은 사법부 세 발의 피죠. 이 탓은 부러진 민심, 꺾어진 지지율이 어떨까요? 분명 대박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SNS 괴담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3년 지구멸망설, 인신매매설이 퍼지면서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즘 불안해하는 건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올해 총선 대선에 불안해하는 분들, 예, 국민들은 그들의 불안이 괴담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 하면은 장관 시절에 기관장 물갈이 사건, 막말 파문, 이에 떠오르지요.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 MB 정권은 낙하산으로 측근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에 국민들만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자녀가 43점을 받아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까지 MB정부 성적을 내보니까 10점 만점에 4.3점. 네, 한국일보가 각계 전문가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100점 만점일 때 43점. 정부 기관장들은요, 60점 이하면은 교체입니다. IQ를 따져보니까 말이죠. 얼룩말 IQ는 45, G는 20에서 40 정도니까, 그래도 G보다는 조금 높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환조사를 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박희태 국회의장은 공관에서 출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 유명한 말 만든 사람이 바로 박희태 의장입니다. 이번에는 남이 주면 검은 돈, 내가 하면 관행, 이런 말을 만들 것 같네요.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마지막 이슈였던 정치인과 돈봉투 이야기로 이슈 토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치 와이파이 첫 시간입니다. 예, 함께할 4명의 동지,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동지 소개하겠습니다. 전 김용민이고요. 예, 우리의 대장격이십니다. 예, 백열등 한 100개의 아우라가 빛나는 우리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저희 프로그램 이 재미가 없거나 혹은 뭐 말실수를 하거나 혹은 성의 없이 할 경우에는 바로 징계가 들어갑니다. 예.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 이분은 여러분들 저희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 여성분이 과거에 한번 좀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어떤 분인지 저희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혜입니다. 이은혜 씨. 어디서 많이 나왔던 예, 그런 인물인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은 제가 그 프로레슬링 할 때 입었던 그 연습용 팬티 어떨까요? 빨지 않은 거. 네, 빨지 않은 거. 아무도 답변 안 할 것 같아요. 자, 돈봉투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이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돈봉투 사건, 또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종 방송통신위원장도 돈봉투 사건에 지금 휘말려 있죠. 각기 성격이 다른 돈봉투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돈봉투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인과 돈봉투, 예, 과연 이 돈봉투 문화가 언제 시작됐고 그칠 수는 없을지, 절단낼 수는 없을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 예, 고승덕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 때 300만 원을 받고 돌려준 그때로부터 시작하는데 성한용 기자님,
네. 그 박희태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또 했었죠. 기자회견을 할 때 사람을 불러 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경력금조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그러면 전당대회 때마다 이렇게 이런 많은 돈들이 돌려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치하는 분들한테는 공공연하게 네. 과거에 이제 관행으로 인정이 되어 온 게 사실이고요. 네. 그건 잘못된 관행이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방에서 대의원들을 동원을 하게 되면은요, 버스 한 대, 네. 버스 임대료, 예. 또 거기 탄 분들의 그 식사값, 아. 이 정도에서 버스 한 대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봉투를 줬다는 것은 예. 버스 한 대 예. 비용을 지불했다. 예.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돈의 단위가 예. 일반인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죠. 예. 정치인들은 대개 3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바로 1000만 원. 아. 이게 좀 기본 단위. 그러니까 일반인들 감각하고는 조금 다르다. 최저 단위가 그러면 300으로 시작합니까? 예, 뭐 대략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그 당대표가 되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박희태 말고도 정몽준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다 300만 원씩 돌리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예, 없는데. 드러난 것만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막걸리 고무신 받고도 가서 표를 찍던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시죠. 뭐 네.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돈을 줬는데 돈은 받고 표는 다른데 찍는다. 예. 이게 잘 될까요? 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때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 작은 할머니, 예, 민주정의당 있죠. 거기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게 20년이 넘었죠. 20년. 민정당이 80년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많은 돈 봉투를 혼자 드셨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독재 정권의 폭거에 내가 항거할 수 있는 가장 민주수사. 실효적인 방법은 내가 먹는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아니, 야당도 그렇습니까? 야당도 이런 돈봉투 관행들이 있었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거 야당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죠. 네. 2002년에 그 대선 후보 네.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김건태 후보가 안녕하십니까. 고백을 한 적이 있죠. 김근태입니다. 고해성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위원 예. 경선을 할 때 제 기억엔 본인이 한 2억 한 4천만 원 정도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썼다. 예.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김근태 후보만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받아서 이제 썼다 그런 얘기인데요. 다른 예.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예. 김근태라는 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 상당히 좀 양심적인 정치인이죠.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요. 그 이제 고승덕 의원이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8년에 있었던 일을 사실 지금 2012년이니까 물론 이제 2011년이 됐습니다만 내 일입니다만은 좀 상당히 그 오랜 시간 후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개봉을 했거든요. 이 사실을 그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같이 이제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예, 본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서울경제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재창당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창당은 필요 없고 그냥 리모델링 수준의 개혁을 할 것이냐 논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승덕 의원이 재창당을 하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돈 봉투가 난무할 것이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썼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신문에 쓴 칼럼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초에 동아일보에서 하는 종편 예. 채널 A에 네. 고승덕 의원이 출연해서 이런 그 칼럼을 쓴 게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뭐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람에 모든 언론에서 이제 그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서울경제신문의 굴욕이군요. 굴욕이라기보다도요. 거기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본 근데 이제 사람은 칼럼 본인이 직접 쓴 칼럼하고요. 예. 그걸 이제 뉴스로 보도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저희 좀 한겨레 신문에서도 약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박희태 의장 돈이었겠는가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어디 큰 저수지가 있어서 거기서 퍼온 물 아니겠는가? 그 물이라 하면 이제 돈을 비유한 건데 다른 데서 받아서 그거를 준 거 아니냐? 또 당시에 이게 친이계에서 집중적으로 민 걸로 봐서는 이게 또 다른
그 상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은 있는데요.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고 앞으로 또 이제 마무리 수사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 돈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네. 박기태 의장이 마련한 돈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좀 빙산의 일각 정도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난 게 300만 원, 그다음에 그 안 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2천만 원. 예.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죠. 밑에 얼마를 더 뿌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아마 밝혀내야 될 겁니다. 저는 네. 제가 500원을 걷는데요. 올해 안에는 밝혀지지 못한다. 좀 더 거셔도 될 것 아니 같은데요. 제가 최대치가 500원이에요. 아. 500원 이상 건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고승덕 의원이 아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 건데요. 네. 이 배경에는 이제 이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이 그 서초 쪽 서울 서초 쪽 국회의원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거기 도전하는 후보들 중에 전직 구청장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박기태 의장하고 좀 가까운 분입니다. 예. 그래서 고승덕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전하는 그 라이벌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야구할 때 피차가 이렇게 공 던져서 가끔 예. 그 도루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용도 정도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박기태 의장이 알아듣고 그 후보를 돕는 것을 좀 그만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견제구를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폭탄이었던 거죠. 폭탄. 던진 사람 포함해서 지금 전부 중상 또는 사망. 자폭. 저는 이제 격투기 해설자도 하고 있는데 예. 격투기에서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의미 없이 던진 잽은 불행의 시작이다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승덕 의원은 살짝 견제구 잽을 던졌는데 네. 이 잽에 이제 상대방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정토로 받아치면서 서로 완전 난타전이 되면서 이제 서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또 제가 비유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전 비유를 하자면은 이 피처가 투수가 우리 고승덕 의원이라면은 더가웃에 있는 박기태 감독에게 던졌다. 너무 훌륭한 비유 아니야? 네. 아유 너무 뿌듯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풀샷으로 보고 있는데 이 테이블이 말이죠. 새누리당 마크를 연상케 합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면에 올라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정말 이 저수지도 없고 박기태 의장의 단독 말하자면 범행이라면은 박기태 의장은 이렇게 해서 정치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이 돈 관련 부패에 연루돼서 의장직을 사퇴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더 이상 정치를 하시긴 좀 어렵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마 본인은 상당히 억울해 할 겁니다. 다 하던 관행인데. 그렇습니다. 다 하던 아마요. 관행인데 네. 내가 참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그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그 카인즈에서 해보니까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 돈봉투로 기사 검색하니까 6,607건이 나오더라고요. 7건이. 우리가 이제 중복된 예, 중국에서 기사들이 있습니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 이제 횟수로 치면 매년 300건씩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온다 치면은 그 정도로 사실 이 정치, 국회, 그 돈봉투가 항상 똑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4대 국회 때도 이제 돈봉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뭐냐면 검찰에서는 일벌 100개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이제 이건 야당이 연루되면 야당 파괴 공작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당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돈이 너무 들어가는 정치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치하는데? 송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정치자금 받아서 그 돈으로 치부했다는 사람들은 옛날 이제 50 정권 초기에 잘 나가던 정치인 몇 사람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전현직 의원들은 정치를 해서 재산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예전에 그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좋아하는 또 측근인 정치인들에게 가끔씩 가사금을 주는데 그 두 개의 봉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당신이 갖다 쓰고 이거는 아내한테 갖다 줘라. 예.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봉투가 이제 하사되기는 하는데 보니까 0이 하나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비교가 되는 게 그건데요. 네. 받는 사람이 예상한 금액보다 공이 하나 더 붙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만큼 이제 불법 자금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대로 이렇게 세 보면 0이 하나 뭐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만큼 좀 돈을 쓰는 데는 좀 인색했다라고 이제. 지금 권좌에 있지 않지만 주변에 측근들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요 차이를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가 확 대조가 됩니다. 자, 이 우리나라 정치 이제는 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고비용 구조가 계속되다 보면은 부정한 돈도 받고 가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요거 한번 좀 짚어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은혜 씨가 조사하셨다면서요? 네. 국회의원은 도대체 얼마를 벌까, 얼마를 받고 일하실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은 1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습니다. 별도의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받고요. 65세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 보장연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예. 의원들은 연간 1억 5천만 원,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는 3억 원 정도의 정치 후원금을 모금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진은 4급부터 9급까지 7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면은 회기 중에 항공비 그리고 KTX 무료 사용 등 200여 개나 되는 혜택을 받고 또 장관급에 대한 의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눈에 불을 켜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제 실례지만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25세. 25세 넘어야 국회의원 할 수 있죠? 25세부터. 예. 40살 넘어야 대통령 도전할 수 있고요. 대통령도 되나요? 40살 넘으면. 40살 넘으면. 왜 40살부터 대통령? 25세부터.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네. 야망을 갖고 계시네. 이거 돈 보고 좀 눈이 돌아갔어요. 통장 잔고가 13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하십니다. 예. 저랑 1억 비슷하시네. 3천만 원 받는다. 예. 연 근데 1억 3천만 원.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전직 의원에 대한 매월 120만 원 노후 보장 연금은 이거 국회의원 뭐 예를 들어서 열을 했다 이런 짧게 해도 나오는 겁니까, 송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면 이제 65세 넘어가면 다 주는데요. 그게 만들어진 데는 좀 약간의 사연이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래요? 실제로 있었고요. 예. 노부부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굉장히 힘들게. 텔레비에서 봤어요. 근데 거의 아주 최저 경비 수준의. 이름이 박영록. 예전에 야당 부총재까지 하셨던 통일국민당 부총재까지 했던 분.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 세대가 예. 지금처럼 뭐 국민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했던 국회의원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품위 유지비를 주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120만 원으로 올랐죠. 물론 본인이 안 받겠다고 그러면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네. 아니 국회의원 품위 유지 그렇게 신경 써주면서 왜 이 정부 당국에서는 프로레슬러의 품위 유지에 신경 안 써주는지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자, 네. 김어준 씨는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 저 같은 이제 통장 잔고도 적고 이런 13만 원. 서민들은 이제 국회의원 이 정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또 국회의원이 돈이 좀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한가 그런 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근데 실제로 지역구 의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다. 각종 경조사 때 인사를 해도 경조사도 이제 못하게 돼 있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좀 드러나지 않게. 예. 5선, 6선 해도 120만 원 똑같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열을 해도. 곱하기 열을 해도 이렇게 추가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 이런 건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국회의원하고 보좌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4년씩 5번에서 20년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공직을 수행했지만 했지만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 해당이 없고요. 예. 그 밑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예. 20년 했다. 예.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요즘은 또 보좌관이 더 세잖아요. 뭐 디도스 공격도 그렇고 뭐 각종 비자금도 그렇고 현찰도 그렇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이제 보좌관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역시 정치 주인공 국회의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뭐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그렇게 많이 헤쳐먹었으면 뭘 또 그렇게 해줘야 되냐 이런 게 사실 서민들 마음이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좀 서운하셔도. 이 정치자금법이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해가지고 2004년에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었는데 오세훈 의원.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미지 좋았어요. 아유 좋았죠. 했어 막. 잘생겼으니까. 네. 잘생겼고 뭐 각종 주간지 특히 여성 주간지에서 그죠. 뽑은 뭐 닮고 싶은 네. 뭐 미래의 배우자 아니면 배우자. 배우자가 아니라 뭐 사위감 모두 다 1위를 했었죠. 네. 그 당시 그 법안의 그 핵심 요체 그게 뭐였는지 좀 우리 성환영 기자님이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 받는 것 이외에는 정치자금을 못 받게 한 것입니다. 다 불법이다. 다 불법이죠. 아. 그다음에 법인, 기업체, 각종 단체에서는 돈을 못 받도록 개인한테만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한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 후원회를 그 당시 없앴죠. 정치인 개인 후원회만 남겨뒀고 아. 좀 상당히 혁신적인 법안이었습니다. 예. 후원금이 10만 원까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죠. 개인이 할 때는. 줄 수는 있죠. 줄 수 그렇습니까? 있는데 이제 연말 세금 정산할 때 네. 뭐라 그러죠? 그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아, 받을 수 이거 있는 아, 돈. 빠르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그 그렇습니다. 돈에만 똑똑해지. 우리 이은혜 씨는 저기 그 10만 원대 금액에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10만 원, 13만 원. 예. 그래서인지 기업 단위의 후원이 안 되니까 기업이 후원하고 싶을 때는 임원들에게 쪼개죠. 막 돈을 나눠줘 가지고 그렇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조용히 전화해서 그 사실은 저희 그룹에서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면서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뭘 고치자고 지금 그러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죠. 일단 그 법인에서 아예 받을 수 있도록 좀 열자. 아, 법인, 기업.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청목회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네. 청원 경찰들의 모임. 예, 그런 데서 받는 돈도 아예 좀 양성화하고 예. 대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그 돈 받는 것 자체는 합법화 시켜주되 나중에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해서 선거에서 떨어뜨리든가 붙이든가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아,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다 공개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정확히 다 공개하도록 하자. 이런 안은 말하자면 국민들 봤을 때는 좀 퇴행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그런 면이 법한데. 있습니다. 그 이제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렇게 예. 법을 완화했을 경우에 예. 유권자들이 철저히 감시해서 나중에 낙선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예. 뭐 어떤 단체 로비 자금 같은 거를 몇몇 의원들이 독식할 것이다. 아직은 좀 위험하다. 말하자면 이런 반대 면죄부를 줄 의견도 수 있습니다. 있는. 예.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쪽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반대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진보정당 그 통합진보당에서도 되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진보정당도 어떻게 지금 이 논의는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이 주로 논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도 이제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고요. 예. 이를테면 뭐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합법화해주면 같이 좀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묶여 공무원 있는. 소액 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라든가 예. 이런 데서 합법적으로 민주노동당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 풀어주면 그쪽도 같이 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제 후원 출판 기념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11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예비 정치인 후보까지 해서 이제 30명이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해요. 작년 하반기에는 국회의원 90%가 출판 기념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편법적으로 이제 모금을 하는 그런 창구가 됐다도 무방한 것 같은데 그날은 어떤 식으로 이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자님? 책값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 그래도 네. 봉투에 넣는 돈이 한 20만 원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후원금을 걷기 위해서 후원금 모집 차원에서
지역구에서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역구 유권자들을 불러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돈을 쓰는 출판기념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남훈 씨 말씀하신 1월 11일 네. 그때 출판기념회는 이제 대부분 돈을 걷는 정치자금을 좀 합법적으로 모으는 그런 출판기념회가 대부분이었다고 봐야죠. 저도 그날하고 그 전날하고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역시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저도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갔었는데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이제 엘모 의원이었는데 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돈을 이렇게 봉투 들고 이제 책을 받아가려고 서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또 이제 각그랜저가 와 있는데 약간은 이제 깍두기할 아저씨들 와가지고 그 뒤에다가 책을 다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냥 대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총선 전후로 해서 전후는 아니고 전 시점으로 해가지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책을 한 뭐 7권 정도 써봤는데 정말요? 예. 똑똑해요 나름. 근데 이런 책들은 대부분 이제 출판가에서 고스트라이터라고 해서 대필 작가들이 200에서 300 정도 받고서 대신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원고료 쪽으로 이제 200에서 300만 주면은 이제 누가 책을 써주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이제 뭐 1000부, 2000부, 3000부, 4000부 찍어서 책값의 10배, 20배로 이제 책을 팔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요즘 사실 책이 이제 3000권도 안 찍어요 초판을. 여기 계신 김용민 교수님께서 뭐 워낙 베스트셀러 작가라 최근 책이 몇 세까지 가셨죠? 28세까지. 그레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정신은 김용민님이 다 썼어. 얻어먹으려고 왔지만. 그 정도 이제 출판사들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의 그 출판 기념회용 책은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 가지 돈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 굉장히 왜곡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정치자금 돈을 적게 쓰는 이런 저비용 구조로 가기 위해서 자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건지. 근데 사실은 좀 박희태 의장의 그 고민도 너무 허무맹랑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이런 휴일에 돈 들여가지고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전당대회에 참여하겠는가? 막 이런 점을 본다면은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그 합법화시킬 양성화시킬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에서 쓰는 돈 중에 절반 정도는 당비라든가 정당 수입으로 마련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를 이제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예산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그 당내 경선을 과연 정당의 공식 경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법안을 낸 분들이 있습니다. 정당 경비로 아예 그런 아까 그 버스 대전료 같은 경우에 합법적인 경비로 정당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광범위한 혐오감이 있죠. 무슨 그런 돈까지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불하겠다는 거냐 해서 이제 저항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인데 뭐 당장 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좀 더 높이는 방면에서 모바일 투표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민주통합당에서 모바일 선거 한 80만 정도 선거인단 등록을 해서 성공을 했죠. 모바일 투표를 하면 일단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의원들이나 선거인단이 직접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권자들도 훨씬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전자투표 이런 것들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굳이 뭐 전당대회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뜻을 갖고 있는 진성당원이라면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제 같은 것들을 많이 도입하는 것도 저비용 정치 구조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그런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정말 저는 이 제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도 유권자들도 좀 의식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여비를 받는 문화가 있잖아요.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결혼식 간다 그러면은 5만 원 정도 여비를 받고 또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모르겠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정치라든가 선거 어떤 이런 당대회 이런 데서도 그런 걸 이제 기대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런 기대감보다는 혐오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혐오감도 좀 우리가 바꿔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 뭘 생각하냐면은 그 택시를 타면은 어떤 택시 기사님들은 굉장히 그 정치인, 사회에 대한 불신감 막 토론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욕을 쌍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승객과 이제 의견 일치가 되는데 근데 결국 그 택시 아저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웃돈을 달라고 하죠. 경계선 넘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돌만 던지고 우리는 사실 반성 안 하고 그냥 정치를 혐오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김남훈 씨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반발짝 좀 앞서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일반 회사원들도 한번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뭐 하청업자분들한테 뭐 어디 룸살롱 가서 접대를 받는 회사원들도 많이 있고요. 가불관계에서 뭐 봉투도 오가는 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이지 정치만 갑자기 뭐 선진국 정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조건 비난하는 이런 혐오의 문화들. 이 혐오의 문화가 결국에는 이제 정치 기득권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과정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선거가 그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심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멋진 어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한 말 아니죠, 이거? 책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에 찾으면 지금 막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책에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선거 문화의 그 변화를 위해서 자조하고 또 혐오하는 이런 관행들을 좀 털고 차악을 선택하더라도 최악을 심판하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된다면은 우리의 그 어떤 고비용 문화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인터뷰 코너로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국민님. MB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정치 와이파이의 김남은입니다. 근데 그 114 안내원 참 전화 받으시네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꿈에서 까레를 3개 들고 나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꿈을 꿨는데 저는 4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사자로 시작하는 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자. 사자. 동물의 왕 아닙니까? 또 사랑. 좋은 말이지요. 4대강도 그렇고요. 네,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로 시작되는 말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제 사자로 시작되는 단어 그 사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후보 시절에 교육비 절반, 사교육비 10조 줄이시겠다 이런 공약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한 푼도 못 줄인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그건 네. 그거 이 10조는 못 줄였지만 3.6% 7,452억 원은 줄였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요 그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3.4%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학생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보다가 일로 와. 잠시 좀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사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애를 키워봐서 하는데 이 사교육 4명을 제가 낳아가지고 사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사교육이요? 그거 꼭 안 받아도 잘 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자녀분들에게는 사교육 안 시키셨나요? 그건 우리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재테크는 시키셨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사교육비 줄인다는 공약은 뭐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고요. 그러면 이제 747 공약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라고요? 747이요.
747. 날아가는 거 말고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747. 아마 그건 제 입으로 한 공약이 아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거 있었잖아요. 이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 임기 중에 이렇게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 제가 그랬습니까? 예. 여보세요. 국민님 사랑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747 공약 삼행시도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막 3회시까지 나왔어요. 예, 인기 좋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네. 마치 칠 수 있는 사 사기는 5년 동안 다 마치 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떠십니까? 747. 사실 사기도 사자로 시작하긴 하는 건데 네. 다 사실무근이다. 음해다. 이거는 날 향한 모략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사랑합니다만 참 말씀 많이 하시네요. 그건 제가 또 국민하고 서민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민과 서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형님이 그 제 동생은 뼛속까지 친미 7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일본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님이요? 네, 네 형님. 맞습니다. 그 9.5 대 0.5 가르마. 예, 맞습니다. 우리 형님. 그렇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미국 대사에게 그런 말씀하신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건 요즘 스타워즈 영화에 다스베이더가 네. 그 지하철에서 후후하다가 오프하고 자리 차지하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형님이 앞서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지금도 I'm your brother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정말 우애가 깊으시군요. 예. 그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형님의 7억 원 돈 뭉치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사적인. 네. 여기서도 사자가 나오네요. 사적인. 사적인 돈이다. 개인 돈이라는 형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로 시작되는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사자성어에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처리되지 않겠는가 많은 생각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님 사랑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 사필 규정입니까? 그럼요. 사필 규정. 네. 예, 모든 일은 다 정으로 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정으로. 형제적으로 간다. 아영여 브라더니까요. 아니 사랑합니다. 사필 규정이 그 말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무슨 초코파이 정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필 규정으로 가려면 원래는 사법 처리를 받으셔야. 지금 형님 전화가 왔어. 예. 잠시 좀.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나중에 통화하자. 워프. 그러니까 여보세요.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다시피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와이파이 첫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 말이죠. 예, 저희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어떤 성의가 없거나 질문을 피한다든지 이런 그 반칙을 범할 때는 바로 우리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돼서 딱 가가지고요. 딱 이렇게 헤드락. 안마까지. 잘 봐주세요. 큰일 뻔했는데. 우리 들어오실 때 마음대로 들어오셨는데요. 나가실 때는 의료 조치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성의 없게 질문하시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료는 박하지만 처벌은 강합니다. 들어오긴 쉬어도 나가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여기 콜로세움입니다. 얼굴 표정이 굳으셨는데요, 벌써.
저도 왕년에 좀 저기 펜싱도 하고 이렇게 선수도 했는데 오. 칼 가져올 걸 그랬는데. 연장이면 저도 좀 악역 프로레슬러라. 예. 아주 분위기가 아주 고품격 정치 토크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통합진보당에서 김남훈 씨를 좀 영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탐나네요. 예. 그 지난번에 그 한미 FTA도 그렇고 말이죠. 예. 총체적 저질 체력을 우리 현역 의원들이 보여주셔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영입보다도 제가 한번 찾아뵙고 우리 의원분들 한번 훈련 한번 시키겠습니다. 일대 다 격투, 다대다 격투, 그다음에 그 난투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국회의사당이 하나의 큰 콜로세움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진입로, 그다음에 그 의사당 안쪽에서 그 각각의 그 몸싸움 대처 방법이 다 다르겠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국회의원들도 이제 문무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5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은 이제 야권이 과연 총선을 앞두고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고, 그렇게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지금 얼마만큼 진척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뭐 탐색전 비슷하게 이제 민주당 이제 저희들은 안을 던진 셈이고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의 안을 지금 던질 차례인데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좀 신중한 지금 상태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진척이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각 당이 그 공천에 있어서 구심점이 이제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당내 후보들한테 당신들 나가지 마라, 여기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이렇게 통제가 가능할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점에 관한 저희들도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미리 이런 상황을 야권 연대를 하려면은 불가피하게 나가는 곳이 있고 또 당 전체 혹은 양당 간의 합의 때문에 못 나가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 우리 심사를 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후보들이 당에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당의 그 공식 방침이 정해지면은 그에 따르겠다라는 각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프로레슬링 경기 종목에 로얄 럼블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싸우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끝까지 남냐 하면은 가장 큰 선수를 싸울 때는 다 합쳐요. 이 선수를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작은 군소 선수들이 모두 뭉쳐서 그 선수를 밖으로 밀어내려고 이제 연합전선을 구성을 하는데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로얄 럼블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번 총선이 근데 그 민주당 쪽에서도 정말로 이제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지지율도 상당히 좀 상승세를 그동안 보여왔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통합진보당을 큰 변수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도 적지 않은가. 진정성이. 그거는 제가 좀 이제 더 잘하시니까 잘한다기보다 그쪽 민주당 대표 한명국 대표시죠. 그분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겁니다. 일단 국민 정서 때문에 합쳐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당 이론이 하나 있고요. 한명숙 대표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여기서 또 좀 업적을 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제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일선에 지구당을 뛰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개별적으로 반발하는 건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제압하느냐 이게 이제 한명숙 대표 체제 이제 리더십에 좀 달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사실 그때 좀 다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30석 정도가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최소 목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산을 해보면은 한 30석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경쟁력 부분인데 양당에서 이제 정치 협상에 의해서 후보를 정하는 건 좋은데 총선의 이제 특징상 그 선거구별로 결국은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당선이 될 것이냐 이제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경쟁력에 있어서 과연 그 민주통합당을 넘어설 수 있는 후보들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20석에서 30석 정도 네. 지역구를 요구한다고 해도 과연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후보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면은 기계적으로 우리 최소한 뭐 몇 퍼센트는 우리한테 달라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사실은 방금 이제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단일화되었는데 그 후보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될 수 없다면은 그 단일화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또 양보를 받을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협상을 해 가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된 후보가 그 지역에서 객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저희들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30석을 저희들이 예상한다면은 그 30군데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부족하다면은 저희들만 하는 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상대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봅니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게 이제 통합민주당 같은데요. 그쪽이 좀 안 민주통합당? 섭섭하세요? 네, 민주통합. 네. 본인들도 실수하다고 보니까. 계속 이름 틀려서 안 섭섭하세요? 글쎄요, 뭐 그러지는 않고요. 네. 좀 이런 문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뭘 양보해달라 이런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뭔가면은 그냥 사실은 그냥 다 출마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출마했을 때 서로에게 손해를 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의 어떤 후보가 아무리 약체 후보라 하더라도 10% 넘는 후보가 꽤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계속 나가고 민주당도 다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서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서로가 볼 손해를 줄이자. 그 얘기는 서로가 윈윈 하자는 것이지 그쪽이 좀 뭐가 많으니까 이쪽이 좀 달라하거나 그쪽은 배부르고 이게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나눠 먹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사실 뭐 정치라는 건 냉정한데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자기 지지율 높아서 의석 많은 거는 자기 거가 돼야죠. 돼야 되는 것이지 남한테 이렇게 서로 다른 정당에게 그냥 이렇게 양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냥 그대로 붙었을 때 이제 오히려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갖는 그리고 양당은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주지 말자. 예. 그리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그렇게 본다면은 대략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될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예. 정체보다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좀 뼈 아픕니다만은 예. 초기 그 통합하자마자의 어떤 지지율도 네. 저희들은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다. 예. 얼마 정도 기대하셨어요? 최소한 처음에 한 15%는 그냥 나올 줄로 저희들은 예.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온 여론조사는 한 건 정도밖에 없었고 네. 한 10% 정도 나오다가 예. 이게 저희들이 좀 이게 빨리 올라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데 막 떨어져서 예. 이게 이제 반토막 난 거죠 다시 네. 반토막 난 건데 그러나 이제 후보가 이렇게 다 정해지고 각 당의 이제 공약들이 좀 대비가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전략적 판단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권력이 어떻게 배분돼야 되고 특히 이런 통합진보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갖고 어떤 정도의 힘을 또 발휘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좀 판단이 좀 분명해진다면은 예. 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좀 지지율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목표치를 놓고 이제 뭐 30석, 20석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백낙종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민주통합당에다가는 좀 더 대담한 양보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 통합진보당 쪽에도 결국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혹시 좀 미흡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야권이 이겨서 교섭단체가 지금 20석인데 그 숫자를 좀 낮추는 쪽으로 약속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내 교섭단체의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 그렇습니다. 예, 그 약속은 글쎄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한나라당이 그 교섭단체가 한나라당과 반대쪽
진영의 교수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양당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사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교수단체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15석 정도로 혹은 뭐 10석 정도가 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낮출 것을 저희들이 제안한 바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네. 민주통합당이 통합자를 넣어서 뭐 물타기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국민경선제가 흥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흥행성을 좀 빼앗겼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좀 흥행 전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던 걸로 네, 아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당명 핑계를 대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제 그 이름이 참 유사해서 혼동이 지금 많이 되고 심지어는 제가 그 정봉주 의원 석방 촉구 민주당 집회에 갔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회를 보던 민주당 전 의원이 이제 민주통합당이라 불러야 될 걸 통합민주당이라 부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좀 이런 비슷해서 혼선이 있는데 그게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되지는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여 지난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통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합에 이르는 어떤 협상의 피로도라 할까요? 그러니까 통합하기에 급급했지 통합한 이 당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알려내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노회찬 대변인께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을 때 그 공약이 정말 꽂혔습니다. 우리 제목도 정치 와이파이입니다만 말하자면 보편적 와이파이 정책. 보편적 와이파이 복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구하는 게 와이파이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대 진영이 3G 정당들이고 저희들은 와이파이 정당을 자처하려고 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한겨레가 또 정치 와이파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근데 사실 통신사들이 그냥 두고만 볼까요?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들의 하나의 어떤 영업 영역인데 그거를 공적 영역으로 바꾼다 할 때 그 저항은 없을지. 저는 뭐 어차피 그것도 경쟁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신사들은 돈은 딴 데서 좀 벌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제 공공 서비스가 그쪽으로 더 강화되면은 국민들이 그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쭙는 거는 사실 그 통합진보당이 재벌 개혁을 앞세우고 있고 나아가서 부유세도 이제 그동안 쭉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소위 이런 가진 자들의 어떤 양보를 도출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 같은 경우에는 구글사가 이 무상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무선 공유기 있죠. 집에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서로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이 비즈니스 모델로 해가지고 스페인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크게 성공한 그래서 가입자가 1,500만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의 무선 공유기 일부를 다른 사람들 우리 집 근처로 온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그 카풀제처럼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무선 공유기 일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적 발상인데 그런 것이 이제 보편화된 나라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이 무선 통신과 관련된 이 접근성이라거나 또는 경제성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한 정책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저는 기업들도 서로가 이렇게 잘 좀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좀 합의를 보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계속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이 야권 연대를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또 그 두 당만의 연대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는 이제 비판을 좀 가하고 있는데 이제 대변인님께서는 진보신당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뭐 제가 꼭 그 진보신당 출신이어서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양당 연대가 아닙니다. 야권 연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야권 뜻을 방향을 함께하는 야권. 당연히 그 진보신당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협상은
양당만 협상을 하고 있죠. 진보신당 협상 테이블에 현재 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지, 양당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동작 같은 경우도 우리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가 있는 거기도 한 10%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종필 후보하고 얘기 안 되고 이쪽에서 단일화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진보신당도 좀 적극적으로 그 방식이라거나 좀 그런 걸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협상을 하는 게 옳겠죠. 이렇게 두 군데 또 하고 여기서 합의 원칙을 가지고 또 진보신당하고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하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같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김남훈 씨가 네. 특별한 그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회찬 대변인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진단, 체크하기 위해서 본질을 알아보는 그런 질문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그 노회찬 대변인께서는 저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에 있어서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이것이 뭐랄까 좀 불성실하다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저희들의 응징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밖에 이 특수 장치가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쟁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쟁반에 쇠파이프가 떨어지게 되겠는데.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예.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돈이 있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하여튼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노회찬 대변인은 여고생들 앞에서 첼로 공연을 한 적이 있다. 예, 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그런 공연을? 이화여고 개교 기념일 날 와서 연주해 달라고 초청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지금 정신여고인가 거기서도 뭐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행사료는 얼마 받습니까? 좋았던 시절인데 이화여고에서는 그 첼로 연주하고 옆에 있는 이탈리아노인가 하는 그 경양식집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경양식집에 가서 오므라이스인가 하여튼 음식을 한 그릇 먹는 걸로 출연료가 대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0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행사료는 8,000원으로. 야, 너무 저렴하다. 그 당시에 첼로를 하셨다면 꽤 있는 집 자식. 근데 별로 있는 집도 아닌데 하여튼 제 부모님이 학교 성적보다도 그런 이제 좀 악기라도 하나 할 줄 아는 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을 한 셈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근데 악기 다룰 줄 아는 남자 멋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장소에 갔을 때 저 같은 프로레슬러는 할 게 없어요. 뭐 낙법을 보여줄 수도 없고. 아니 뭐 주말 골프를 치면 주말에 골프 한 번만 하시죠. 이래야 될 텐데 주말 레슬링 한 번 하시죠. 이럴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줄 알면은 제가 또 다음 질문 여쭙겠습니다. 노회찬 대변인의 지금 별명은 호빵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노회찬은 무술을 잘한다고 해서 노지심이란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노지심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스포츠 신문에 그 고우영의 그 수호지가 이제 연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기 있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제 노지심이라는 이제 중이었습니다. 중이었는데 뭐 외관이 비슷해서인지 그 당시에는 머리 깎고 이렇게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또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 제가 그냥 친구들이 저를 재미 삼아서 노지심 이렇게 불렀고. 아니, 어떤 무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무술을 한 게 아니고. 생긴 게 비슷해요? 예, 생긴 게 비슷했고. 좀 쓰셨습니까? 저는 그때 뭐 육상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니 육상도 하시고 첼로도 하시고. 예? 아니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체력장 시험을 봤는데 100m 성적이 매우 우수해가지고 육상부로 픽업돼서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체력도 좋으시면은 국회에서 이제 종종 그 난투 벌어질 때 좀 어떻게 한번 써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그 몸싸움 할 때 제1선에서 항상 있었고, 저 때문에 그 국회 경위가 진단서까지 떼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절대로 경위들은 때리지 않겠다네. 그때 경위들이 이제 과도하게 막다가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노회찬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큰 영향을 받았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저는 뭐 유신 때문에 예.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헌법을 이렇게 정지시키고 기능을 국회 해산하고 유신 장기 집권령 유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갖고 사실상 참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뭐 유물 뿌리고 뭐 학교 조기방학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또 오늘 이 길을 걷게 된 데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두환 당시 쿠데타 세력의 그 유혈 진압의 어떤 그 데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었죠. 그때는 그러면 복학생 신분이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광주가 이제 처참하게 진압된 후에 이게 학생 운동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예. 학생들인 가지고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는 용접 배우면서 이제 노동운동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같이 했던 동지 중에 지금 새누리당가 있는 분들도 적지 않죠? 김문수 의원. 예, 뭐 새누리당 가 있는 분들, 예, 김문수 지사도 예. 그렇고요. 네. 뭐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안타깝습니다만은 신재호 의원도 당시에는 이제 그 노동운동을 함께 또 후배였고, 근데 그때 저보다 훨씬 과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과격하셔. 대신에 또 이름이 누구요? 노동운동했던 같이 노동운동 같은 팀으로서 노동운동했던 분이 이제 송영길 의원이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김영춘 의원도 우리 그 같은 팀의 또 후배로서 같이 했고, 이종걸 의원은 이제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우리 고승덕 의원은 뭐 친구이지만 운동은 안 했고. 예. 근데 젊을 때 말이죠. 예. 민주운동이나 이제 노동운동을 예. 하시다가 정반대로 이제 그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민정당하고 합쳐진 뭐 신한국당 이런 데 들어가서 정치하시는 분들, 또 지금 새누리당 가 계신 분들, 그분들은 그 안에서 또 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서 전향자라 좀 믿을 수 없다, 또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소외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 건너갈 때 가지 말라고 또 만류했던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 갔을 때 이제 저를 면회 왔어요. 면회 와가지고 이제 여전히 제가 그 안에서도 운동권 책 등을 읽고 있으니까 뭐 제3의 물결 이런 책 넣어주면서 생각을 좀 바꾸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저와 함께하는 뭐 분들 또는 후배들 이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예를 들면서 당신도 언제 또 저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 견제를 하고 불신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직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둬야지 정반대 진영으로 가는 것은 그건 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데 이제 정치인 노회찬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좀 출세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없으실 수는 없을 테고요. 근데 계속 그래도 한 길을 가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뭐 아무래도 좀 철학, 인생관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만드는 말이 40대 위기론입니다. 40대 위기. 제 선배들 보니까, 저보다 앞서간 분들 보니까, 아까 거명된 분들 포함해서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또 아주 치열하게 삶을 사신 분들이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한 40대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 그럼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이런 타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0이 불혹이라 그러는데 유혹이 가장 많은 나이가 40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에 돈을 벌어서 한 100억 내지 200억 갖고 있다면은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좀 자랑스러울 것인가?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유명인사가 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신념으로 삼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할 때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라거나
또는 어떤 충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남들이 볼 때 좀 좋게 보이는 일들을 막 하면서 얻는 것보다는 훨씬 이쪽이 더 크지 않을까. 영입제의는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큰 회사에서. 예. 아, 그럼요. 저도 그 한때 뭐 이 수혈 대상 젊은 피 명단에도 올라가고. 예. 누가 컨택하려고 했었어요? 예. 아니 우리 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예 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 한나라당 쪽에서도 진짜요? 한나라당 쪽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한나라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에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한나라당 들어와야 한나라당도 건강한 보수 정당이 된다 해서 예, 뭐 보수끼리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잘하셨어요. 들어가신 분들이 다 보수 많이 줘도 보수당에는 안 갑니다. 들어가신 분들이 다 먹혔죠.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대변인 같은 분이 오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영입하려고 했을 겁니다. 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엽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노회찬 대변인은 조선왕조실록 책을 내기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내셨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제가 뭐 노동운동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런 진보정당 만든다고 이제 활동 한 10여 년 하면서 수입은 별로 없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생활비는 나가고 해서 빚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뭐 한때 또 그 신용카드 5개를 돌려막기 하다가 5개 다 이제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된 게 2004년인데 처음에 국회의원 되니까 이제 신용카드 하나 좋은 거로 발급해 주겠다고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써서 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데 왜 그러냐니까 신용불량자. 현역 국회의원한테. 예, 그 당시 제가 매일노동뉴스라고 이제 노동일간지 발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가벼운 자리에서 이제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걸 참 재미나게 이제 쭉 읽어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걸 책으로 한번 내보라 해서 냈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7주 연속 교보에서 이제 1위를 하고 그래서 빚 다 갚고. 와. 몇 세 찍으셨어요, 그거는? 그 10세 넘어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위원회 추천도서로 중고등생 학생 추천도서로 돼 있습니다. 우리 김용인 교수님은 28세. 28세라고 해주십시오. 28세. 그리고 10세. 아니 저는 뭐 10세시군요. 와. 예. 어떻게 이제 총선이 한 50여일 남았는데 또 앞으로 대선에서 이 통합진보당은 딱 이것을 내세우겠다 마음속에 좀 갖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이게 너무 질문이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우리 통합진보당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치의 그 골간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근데 선진복지국가는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진복지국가로 갈 때 꼭 필요한 필수품, 이게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정당이 강하지 않고서 선진복지국가로 간 예가 없습니다. 많은 당들이 요즘에 너도 나도 복지를 얘기하지만 상록수 정당은 한 군데밖에 없다. 저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까지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자면은 좀 계절마다 다른 낙엽송이라면 저희들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다. 저희들은 변화가 없는 상무수 정당이 아닌가. 그래서 뭐 낙엽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늘 푸른 나무 제대로 또 한번 좀 길러보시면은 그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죠. 통합진보당 성공시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정치인 노회찬으로서 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 소망, 꿈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좀 복지국가, 평화국가 이런 것이 먼 꿈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정말 이 국가를 한번 경영해 보고 싶은 그런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대권이라고 하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진보당이 다른 여타의 정당과 비교했을 때 20대 젊은 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20대들, 대학생들에게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정당이다.
20대가 우리를 꼭 지지해달라 이런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통합진보당 스스로가 사실은 청년정당입니다. 구성원들의 나이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정신 자체가 진취적인, 그리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현상을 타파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청년의 어떤 기상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이제 좀 어울리는 정당이 아닌가. 어느 당이든 청년은 다 있을 수 있지만 좀 이제 청년다움을 잃지 않는 정당이, 그리고 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열의를 갖고 있는 정당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주인이 청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이 함께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진짜 그냥 궁금한 거. 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트위터 올리시다가 네. 재작년. 오타를 한번 크게 내셨잖아요. 당구에 여기서 박원순 후보 지지 출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지지를 이제 남성 성기를 지칭하는 그리고 대형 오타가 나서 예. 이게 유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38,000건이에요 지금. 그때 어떠셨습니까? 예. 아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고요. 한 서너 시간 지난 후에 이제 알려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일단은 굉장히 이제 좀 낭패감이 한 5초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박원순 후보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원순이라는 세 글자를 더 많이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 그래서 제가 차마 읽을 수가 없어서. 박원순 시장을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만은 당선의 수모 공로자는 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노회찬 대변인 모시고 또 첫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치 와이파이 첫 번째 손님, 좋은 이런 정담의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자, 재미와 날카로운 분석이 있는 정치 바로보기 프로그램, 한결의 정치 와이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